64장 한중 땅을 차지한 조조. 복항우가 죽고 몇 달 후 조조의 딸 조기인은 헌제 왕제와 결혼식을 올렸어요. 조조에게 알랑거리는 신하들로 가득 찬 궁궐 안에는 황제와 조기인의 결혼을 반대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어요. 자신의 딸을 황제에게 시집 보내자 천하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조조의 마음은 더욱 커져갔어요. 송건과 유비를 공격하는 일을 서둘러야겠다 마음먹은 조조는 신하와 장수들을 모두 불러 모아 말했어요. 장노가 다스리는 한중 땅은 유비의 총나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다. 나는 유비를 공격하기 위해 장노부터 공격할 것이다. 한중은 장노가 다스리는 한영과 그 주변의 땅이 중국의 가운데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어요. 조조 장군의 말이 100번 맞습니다. 이제 조조의 말에 반대하는 신하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가자 한중으로. 칼을 높이 치켜든 조조가 말 위에서 소리치자 수십만 대군이 그의 뒤를 따랐어요. 이 소식은 한중에 있는 장노에게 전해졌어요. 장노는 동생 장위를 불러 조조를 물리칠 대책을 의논했어요. 장위가 늠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한중 땅에서 가장 험한 곳은 양평관입니다. 저에게 군사를 주시면 양평관으로 가 조조를 물리칠 것이니 형님은 식량이나 보내주십시오. 장노는 크게 기뻐하며 장위에게 양양과 양임 두 장수와 함께 많은 군사를 주었어요. 이윽고 한중 땅을 향해 가던 조조의 군사들도 양평관에 도착했어요. 그러나 조조는 양평관에 도착한 첫날부터 혼쭐이 나고 말았어요. 긴 여행길에 지친 병사들이 막사를 세우고 잠에 빠져든 순간 장위의 부하장수 양양과 양임이 조조의 막사에 불을 지르며 기습 공격했어요. 조조는 얼굴을 붉히며 불같이 화를 냈어요. 바보 같은 놈들. 군사들이 먼 길을 걸어 도착한 첫날 적을 기습하는 것은 싸움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일이다. 그것도 예상하지 못하고 어처구니 없이 당했단 말이냐. 화가 난 조조가 길길이 날뛰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첫날의 싸움 뒤로 50여일이 지나는 동안 조조와 양평관을 지키는 장위의 군대 사이에는 큰 싸움이 없었어요. 기나긴 기다림에 지친 조조는 문득 좋은 계책을 하나 떠올리고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어요. 모두 허창으로 돌아가라. 조조의 명령에 당황한 장수 가오가 물었어요. 장군께서는 어찌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군사를 돌리시려 하십니까? 조조가 소리내어 웃었어요. 새 집을 차지하려면 먼저 어미새를 끌어내야 하지 않겠느냐. 군사를 철수한다는 것은 적을 유인하기 위한 속임수이다. 우리가 허창으로 돌아간다는 소문이 나면 적들은 안심하고 방어를 허술하게 할 것이다. 그때 우리가 사납고 날쌘 병사를 뽑아 적의 후방을 기습할 것이다. 조조의 말에 가우가 손뼉을 치며 거듭 감탄했어요. 조조 장군의 계책은 신도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조조의 군사들은
막사를 허물고 서둘러 길을 나섰어요. 장위는 전날 밤 첩자로부터 조조가 군사를 거두고 허창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장위는 양양과 양임으로 하여금 조조를 뒤쫓겠어요. 조조가 겁을 먹고 도망간다고 하니 그들을 쫓아가 뒤를 치면 다시는 우리 한중 땅을 넘보지 못할 것이다.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조조는 그의 부하장수 하우연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대는 몸이 날쌘 병사들만 골라 적의 후방으로 쳐들어가 양평관을 습격하라. 양양은 군사를 몰아 조조의 뒤를 추격했어요. 양양이 비어있는 조조의 진영을 지나갈 무렵 산 중턱에서부터 안개가 스물스물 피어오르기 시작하더니 곧 온 사방으로 자욱한 안개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양양은 어쩔 수 없이 군사들을 멈춰 세우고 안개가 걷히기만을 기다렸어요. 이때 하우연은 양평관으로 향했어요. 양평관을 지키던 양양의 군사들은 짙은 안개 때문에 성문 앞에 이른 군사를 알아볼 수 없었어요. 자욱한 안개 속에서 들리는 말발굽 소리와 병사들의 소리를 들은 양양의 군사들은 양양과 양임이 이끄는 군사가 조조의 군대를 무찌르고 돌아오는 것이라 착각했어요.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성문을 활짝 열어 하우연의 군사를 맞이했어요. 양평관 성문이 저절로 열렸다. 저놈들이 죽으려고 환장했나 보다. 하우연은 활짝 열린 성문 안으로 쏜살같이 들어가 장위의 군사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런 공격에 장위와 군사들은 우왕좌왕하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게다가 후퇴하는 조조 군대를 뒤쫓기 위해 양양과 양임이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떠난 터라 하우연의 특공대를 상대하기엔 부족했어요. 그렇게 양평관은 어이없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장위는 얼마 남지 않은 군사들로는 하우연과 싸워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그 길로 형 장로에게로 도망치고 말았어요. 조조가 한중의 중심 남정성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장로는 큰 충격을 받고 정신을 잃었어요.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장로가 신하들에게 한탄했어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때 한 신하가 장로에게 말했어요.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조조 군대를 물리칠 장수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장로가 두 눈을 휘둥그레 뜨고 물었어요. 그게 누구냐? 그렇게 뛰어난 장수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냐? 신하가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장수 방덕이 있습니다. 방덕은 마초의 부하로 지난날 마초와 함께 이곳 한중에 왔지만 마초가 유비를 물리치러 서천으로 갔을 당시 마침 몸이 아파 마초와 함께 가지 못하고 남아 있었습니다. 방덕이라면 조조 따위는 겁내지 않을 것입니다. 장로는 무릎을 탁 치며 기뻐했어요. 옳지.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장로는 그 즉시 방덕에게 큰 상을 내리고 군사 1만 명을 주어 조조를 물리치라 명령했어요. 방덕은 남정성에서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벌판에
진영을 치고 조조 군대와 마주섰어요. 방덕이 용맹한 장수임을 알고 있었던 조조는 그의 부하 장수들에게 당부했어요. 방덕은 서량의 용맹한 장수이다. 지금은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어 장로의 밑에 있지만 얕보아서는 안 될 인물이다. 나는 꾀를 내어 방덕을 부하로 삼을 것이니 너희들은 방덕을 지치게 해서 사로잡아야 한다. 조조의 당부에 먼저 나선 이는 하우연이었어요. 하우연은 방덕과 맞서 싸우다 물러서고 다시 싸우다 도망치기를 반복했어요. 하우연에 이어 서왕이 방덕과 몇 차례 겨루고는 도망쳤고 그 다음에는 허저가 나서니 허저 또한 싸우는 척하다 꽁무니 뺐어요. 하지만 방덕은 조금도 지치지 않았어요. 방덕과 싸우다 돌아온 조조의 부하 장수들은 저마다 방덕의 실력을 칭찬했어요. 방덕의 실력은 옛날 여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조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방덕을 부하로 삼고 싶은 것이 아니겠느냐. 조조의 말에 부하 장수 하나가 조조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방덕이 순순히 항복할 것 같지 않은데 무슨 수로 부하로 만드신단 말입니까? 조조가 대답했어요. 그 정도는 식은 죽 먹기나 마찬가지이다. 내가 들으니 장로의 신하 중 양송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뇌물을 좋아한다고 들었다. 나는 그에게 뇌물을 주어 장로와 방덕을 이간질시킨 후 방덕을 내 부하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 내일 너희들은 방덕과 싸우는 척하다 멀리 달아나거라. 그리하여 방덕이 우리 진영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한 뒤 밤이 오면 방덕을 다시 공격할 것이다. 그렇다면 방덕은 분명 남정성 안으로 도망칠 것이다. 방덕이 도망칠 때 병사 하나를 슬쩍 끼워 넣어 양송이라는 자를 만나게 할 것이다. 조조의 장꾀에 장수들 모두 혀를 내둘렀어요. 다음 날 조조는 말 잘하는 병사를 불러 상을 주고는 황금으로 만든 갑옷을 입히고 그 위에 한중 군사의 옷을 입혀 기다리게 했어요. 하우영과 서왕 그리고 허저는 전날처럼 방덕과 싸우는 척하다가 달아나자 방덕은 조조가 버리고 간 진영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부하들과 잔치를 벌였어요. 그날 밤 조조가 방덕을 다시 공격했어요. 마침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함께 낮에 도망쳤던 하우연, 서왕, 허저가 군사를 거느리고 불화살을 쏘며 사방에서 몰려드니 방덕은 서둘러 후퇴를 명령했어요. 모두 남정성으로 도망쳐라. 방덕이 군사를 거느리고 급히 남정성 문을 열어 성 안으로 도망치니 이때 한중 군사로 변장한 조조의 첩자 또한 남정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남정성 안으로 들어간 첩자는 그 즉시 양송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조조 장군께서 오래전부터 나리를 특별히 생각하시어 한번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조조 장군의 마음을 담아 황금으로 만든 갑옷을 비밀 편지와 함께 나리께 바치겠습니다. 첩자가 한중 군사의 옷을 벗으니 눈부신 황금으로 만든 갑옷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황금 갑옷을 본 양송은 침을 꿀꺽 삼켰어요. 정말 훌륭하구나. 그럼 편지를 볼까? 양송이 조조의 비밀 편지를 읽어보니 장로와 방덕 사이를 이간질시켜 한중을 차지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상을 내리겠다고 적혀 있었어요. 양송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조 장군의 뜻은 충분히 알았으니 너는 돌아가 아무 걱정 마시라고 전해라. 이 정도의 일은 어려운 일도 아니니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첩자가 돌아간 후 양송은 밤을 새우며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장로를 찾아갔어요. 양송이 말했어요. 방덕이 조조에게 뇌물을 받고 싸우지도 않고 항복했다고 합니다. 방덕은 이전부터 역적 마초를 따르던 놈이었는데 그런 자를 어찌 믿으시겠습니까? 방덕은 원래부터 장로의 부하도 아니었으니 장로는 양송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괘씸한 놈, 여봐라, 당장 방덕을 불러오라. 잠시 후 온몸이 밧줄에 묶인 채 끌려온 방덕을 향해 장로가 손가락질하며 길길이 날뛰었어요.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조조의 뇌물을 받고 나를 배신하는 것이냐? 방덕은 기가 막혔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어찌 그런 짓을. 방덕을 의심하기 시작한 장로는 방덕이 말을 더듬자 더욱 수상히 여겼어요. 네가 지은 죄가 있으니 말도 더듬는 것이 아니냐. 변명은 필요 없다. 네가 죄가 없다면 조조와 싸워 이기면 된다. 하지만 네가 이기지 못한다면 나는 너를 죽일 것이다. 방덕은 억울했지만 말로는 진실을 밝힐 수 없었어요. 방덕은 조조와 싸워 이기는 것으로 진실을 밝혀야겠다 생각했어요. 다음 날 조조와 방덕 사이에서 또다시 싸움이 벌어졌어요. 허저가 방덕과 맞서 싸웠지만 허저는 몇 차례 겨루지도 못하고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고 방덕은 허저의 뒤를 추격했어요. 그때 언덕 높은 곳에서 조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방덕아,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항복하지 않는 것이냐? 조조의 목소리를 들은 방덕은 당장 조조를 잡아 장로에게 바쳐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고 싶었어요. 허저를 쫓던 방덕은 방향을 바꾸어 조조가 있는 언덕을 향해 쏜살같이 달렸어요. 그때였어요. 방덕이 탄 말이 크게 울부짖으며 땅 밑으로 풀썩 빠지니 그곳은 조조가 파놓은 함정이었어요. 방덕은 말과 함께 캄캄한 구덩이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분하다. 진실을 밝히지도 못하고 조조의 꾀에 속아 이렇게 죽고 마는구나. 방덕은 억울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어요. 조조의 부하들이 구덩이 속에 처박힌 방덕을 끌어올려 밧줄로 묶은 후 조조 앞으로 끌고 갔어요. 조조는 방덕을 보고는 방덕을 끌고 온 부하들을 꾸짖기 시작했어요. 무례하구나. 너희들은 어찌하여 용맹한 장수를 이리 대접하느냐. 한심한 놈들. 조조는 부하들을 매섭게 노려보고는
방덕에게 달려가 방덕의 몸에 묶인 밧줄을 직접 풀어주었어요. 조조가 방덕에게 말했어요. 그대는 어찌하여 장로만 섬기고 나는 섬길 줄 모르는가? 나는 그대의 용맹함을 높이 평가하니 이제 그만 항복하라. 자신을 의심하는 장로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방덕은 조조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감격하고 말았어요. 이제부터 목숨을 바쳐 조조 장군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조조는 항복한 방덕을 말에 태워 남정성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까지 나란히 걸었어요. 조조와 방덕의 모습을 본 군사 하나가 숨을 헐떡거리며 장로에게 달려가 보고했어요. 방덕이 배신하고 조조에게 갔습니다. 장로는 시뻘개진 얼굴로 이를 바드득 갈았어요. 더러운 놈 같으니 양송의 말이 맞았구나. 다음 날 조조는 총공격을 명령했어요. 하나 남은 용맹한 장수 방덕마저 빼앗긴 장로는 조조에 맞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했고 한중 땅을 조조에게 바쳤어요. 한중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조조 장군입니다. 저를 대신해 한중을 잘 다스려 주십시오. 장로와 장위 형제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자 조조는 이들을 내려다보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렇게 알아서 항복해주니 참으로 고맙소. 앞으로 그대와 그대의 가족들이 편히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겠소. 조조는 그동안 고생했던 장수와 군사들을 위해 잔치를 열었어요. 그날 밤 양송이 술에 취해 불그레한 얼굴로 조조의 앞에 나타나 말했어요. 제가 없었더라면 조조 장군께서 이리 쉽게 한중을 차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저와 한 약속을 지키시지요. 양송의 말에 조조는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며 얼굴을 일그러뜨렸어요. 내 놈은 뇌물을 받고 주인을 팔아먹은 놈이 아니냐. 여봐라, 저놈 때문에 술맛이 떨어졌으니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조조의 명령에 양송이 화들짝 놀랐어요. 그렇게 양송은 두 눈을 부릅뜬 채 목이 잘렸고 양송의 목은 한중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 내버려져 마구 짓밟혔어요. 이렇게 한중 땅을 소나기에 넣은 조조는 마을마다 관리와 군사를 보내 다스리게 하였고 싸움에서 공을 세운 장수와 군사들에게 상을 내려 그동안의 수고를 위로했어요. 조조가 한중 땅을 빼앗았다는 소문을 들은 유비는 걱정이 앞섰어요. 한중 땅은 서천으로 들어오는 길목인데 조조가 우리의 길목을 움켜쥐고 있으니 이곳으로 쳐들어오는 것은 시간 문제이요. 앞으로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유비의 물음에 국명은 거침없이 대답했어요. 조조가 강동과 마주보고 있는 합비 땅에 군사를 둔 것은 송건의 공격을 두려워해서입니다. 저는 송건으로 하여금 합비에 있는 조조의 군대를 공격하도록 할 것입니다. 조조는 그것을 막기 위해 군대를 남쪽으로 이동시킬 것이니 이것만이 조조의 침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입니다. 유비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어두운 표정을 떨쳐내지 못했어요.
유비가 물었어요. 하지만 형주 땅을 송건에게 돌려주지도 않았는데 송건이 우리의 바람대로 조조를 공격하겠소. 공명은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대답했어요. 송건이 조조를 공격하지 않을 수 없도록 상황을 만들면 됩니다. 공명이 유비에게 계책을 말하자 유비는 그제야 밝은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